뉴스킹 애청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코너입니다. 수요일엔 토크킹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오랜만입니다. 김재섭 전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왜 안 해요? 도나스 안 합니까? 선거기간이라서 하면 안 되는구나. 네. 자, 얘기를 하고 싶은데 위원장님은 오랜만에 이제 토크킹에 또 오셨습니다. 친정에 왔네요. 친정. 네. 친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MBC나 다른 데 생각하시나요? 무슨 말씀이에요. YTN. 예, 감사합니다. 뉴스킹. 네, 자, 이 얘기 먼저 해봐야 되겠습니다. 금방 인터뷰 좀 했는데 이태원 특별법 결국 이제 예고했던 대로 거부권이 행사가 됐는데요. 직후에 정부가 뭐 배상금 등 지원 방안, 추모 공간 설치 같은 방안 발표를 했는데 또 어떻게 보셨는지 뭐 요거 김재섭 위원장님 얘기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아쉬운 대응이죠. 이렇게 네. 이 이태원 참사 관련돼서는 네. 참 좀 질질 끌었잖아요. 계속 질질 끌었고 애초에 저는 뭐 국민의힘 그다음에 정부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네. 독소 조항을 이야기를 하시긴 하지만 그리고 실제로 그 독소 조항에 문제가 있는 것도 많지만 이게 우리가 무슨 법사위에서 묻고 따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이태원 특별법 안에는 정부 여당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따져 묻고 싶은 야당과 국민의 마음이 저는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에 이상민 장관이 당시 국정조사를 충실하게 임하시고 사퇴를 한다든지 아니면 관련자들이 사퇴를 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어떤 행보가 있었어야 사실 이렇게까지 질질 끌어가면서 거부권까지 행사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네. 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아쉬운 대응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아쉽다. 거부권을 뭐 결국은 행사를 했습니다. 예. 저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국민의힘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나 순간적으로 좀. 그럴 필요는 없고요. 예. 진상규명이 우선이죠. 여러 배상금을 지원을 하고 추모 공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은 기본 중에 기본인데 유가족분들이 원하는 것은 진상규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을 통해서 누구에게 책임 있는 것이냐 책임자도 분명히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진실한 사과를 또 하시고 네. 또한 그분들 좀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유가족분들 한이 많잖아요. 그 한을 풀어주는 게 정치가 해야 될 일이다. 최고 권력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네.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윤재욱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에 뭐 재의결이 돼가지고 그것이 재의결이 안 되더라도 여야가 힘을 합쳐서 유가족분들의 한과 원한과 의구심을 풀어주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로 새로운 법안 좀 합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장 기자님한테 같이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결국 지금 쌍특검법 이어서 결국 9번째 거부권 행사가 됩니다. 지금 말씀처럼 유가족도 그렇지만 거부권 관련된 후폭풍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같이 한번 말씀 주십시오. 그러니까 벌써 9번째 거부권 행사이고 그래서 요새 시중에 떠도는 얘기가 뭐냐면 시민들이 이제는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거부하지 못하는 어떤 야권의 의석이 마련돼야 되는 거 아니냐. 예. 200 한석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3분의 2면 예. 거부권에서 불가능하니까요. 아니 다른 거 다 떠나서 대한민국 OECD 11대 경제대국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이태원에 그 할로윈 때 그 놀러 갔던 청소년들 뭐 대학생들 청년들이 네. 골목길에서 참사를 당한 겁니다. 근데 그 사건 이후에 뭐 법률적인 책임 없잖아. 법적 책임 없고 그 현장 책임자들만 다 용산 라인 수준에서만 책임지고 마무리됐던 것에 대해서 국민적 공분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예. 참 가슴 아픈 일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게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일 먼저 나왔던 얘기가 뭐였냐면 뭐 그 유족들에 대한 배보상 얘기 그리고 단원고 학생들에 대한 뭐 대학 특례 입학 얘기 네. 그리고 의사상자 지원 문제 뭐 이런 것들이에요. 올해가 세월호 참사 10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도 유가족들이 이런 거 요구한 적도 없는데 당시 여야 국회의원들이 막 앞다퉈서 이런 법안들을 심지어 그때 이제 정의당까지 나서서 이런 법안을 내니까 도대체 국회가 왜 이러는 거냐라고 유가족들이 굉장히 속상해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배보상 얘기가 먼저 나와요.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가피가 갈려야 배보상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누가 뭘 얼마나 어떻게 잘못했는지가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장 소장님 잘 말씀해 주신 대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갑자기 돈 얘기 꺼내는 것은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이분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거다. 이렇게밖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 한동훈 위원장들 국회 청소노동자 뭐 네. 경비 인력들 다 만나셨더라고요. 오찬 따뜻하게 저는 너무 좋게 봤어요. 이재명 대표도 모시고 그분들 모시고 함께 식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제가 어제 국회 청소노동자 취재했더니 예. 굉장히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분들은 만나면서 한 위원장 왜 안 만나십니까? 아. 이태원 유족들 만나서 그리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손 한번 잡고 같이 울고 우리가 다시는 이런 세상 안 만들게 저 정부가 정치권이 노력하겠다 이렇게 다짐해 주시면 안 됩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남은 거는 또 재표결 부분입니다. 재표결은 총선 후 표결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2월 달에 재표결 가능할 것 같아요. 2월 29일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총선 전에 밀어붙이겠다고 네. 하는 입장인 것 같고 이게 정부 여당이 이 법안에 대해서 안 받으려고 계속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총선 앞두고 이태원 참사를 정쟁화하지 말라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반대쪽에서는 또 진상 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하자라는 것이고 저는 이것이 정쟁화되지 않기 위해서라면 그러면 4월 달 이후에 하는 것도 괜찮다고 4월 대신에 예, 총선 이후에 지금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던 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독소조항이 있다고 무조건 안 받을 것이 아니라 네. 정말 정쟁화가 우려가 된다 그러면 같은 법안 뭐 약간의 뭐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유사한 법안으로 4월 이후로 미루면 정쟁화라는 논란도 피할 수 있고 진상규명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어떤 중재안으로서는 그게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봅니다. 중재안으로서는 그렇게 네. 하는 게 좋을 것이다. 저기 김재섭 위원장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막 이런 얘기하기 그런데 총선 코앞에까지 올 수밖에 없도록 전국을 이끌어온 저는 여당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그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굳이 막 미리 했었어야 됐어요. 작년에 처리했으면 총선 앞두고 이럴 일이 없어요. 네. 그런데 여기까지 온 마당에 이것을 총선 이후로 또 뒤로 미룬다고 한다면 유가족들 엄동설안에 오체투지 한번 하시고 또 지금 또 하시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유가족들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외침만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이 정치권들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 소장님. 정부나 정치가 해야 될 일은요. 국민들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을 닦아주고요. 그분들 눈물 흘리고 있으면 같이 부둥켜 안고 울어주는 게 정치와 권력이 할 일이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거부권 행사 전날에 대통령 또 한동훈 위원장 만나서 힘을 합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거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봐야 되는 거. 또 이게 지금 모든 게 이제 화해가 다 된 건지 어떻게 좀 해석을 좀 해야 됩니까?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지는 않았다는 게 중론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갈등이 있으니까 저희는 각자의 길을 갑시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당이라는 것 자체는 대통령이 있는 당을 여당이라고 하는 거고 네. 여당이 좋든 싫든 대통령과 발을 맞춰서 정책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은 그냥 당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랑 개인적인 관계가 어떻든지 간에 정치적으로는 협력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당이 총선 국면에서 왜 여당을 뽑아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정부의 어떤 행정력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거든요. 네.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역할론을 양쪽이 다 충실하게 수행한 거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계가 다 회복되려면 결국 또 문제되는 거는 명품백 얘기라든지 김경률 비대위원 얘기인데 요 질문 보니까 결국 제 입장 분명히 말씀드렸다 이렇게 좀 그 말만 좀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월요일부터 주목해서 네. 김경률 비대위원이 어딨나 이렇게 찾아보는데 네.
그림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빠졌어요. 안 보여요. 그 자리에 조정은 의원이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라인업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께서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일단 치우고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퇴할 거냐. 네. 그렇진 않을 거다. 저는 지난 월요일 대통령과의 오찬장에서도 뭐 민생만 2시간 37분 얘기했다고 하는데 네. 그걸 고지고대로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도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 문제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문제 최근에 현안이 되고 있는 명품백 문제 뭐 등등에 대해서 다 다뤘을 거라고 네. 생각이 좀 됩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 뭐 주변 국민의힘 주변 취재해 보면 한동훈 위원장 또한 이게 명운이 걸린 선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정치로 들어왔기 매우 중요한 때문에 선거죠. 이 선거를 패배하면 본인의 정치적 미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멋있게 딱 이기고 잠깐 떠나 있다가 대선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고 완전히 막 떠밀려서 밀려나는 식으로 되면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완전히 야인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도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해야 선거 지위가 가능할 텐데 또 대통령의 요구사항은 또 너무나 분명하고 이 사이에서 상당히 존재론적 갈등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선거를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수도권에 이제 계시는 그 전직 당협위원장 지금 다 저 사퇴하고 네. 예비 그렇죠. 후보가 되셔서 뭐 이런 분들 얘기해 보면 분위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예. 국민의힘. 예. 그리고 사실 일부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불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으로 지금 중구 성동 권오현 변호사 예. 통화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8090 정치 신인들 이렇게 짓밟을 거냐 막 이렇게 그렇게 또 거기서 예, 또 비판을 그렇게 하고 할 수 있겠네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은 일대로 시키고 소모품으로 써먹고 버리는 것으로 끝낼 거냐 막 이제 이러면서 조국 사태 때 기회의 사다리 공정의 사다리 무너졌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그렇다 이러면서 이제 윤희숙 의원 내리꽂는 방식, 그다음 김경률 비대위원 내리꽂는 방식 이게 예. 옳은 거냐라는 비토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도,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그 리더십에 대해서 또 딱히 내부에서 좋은 평가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앞으로 이제 결국 공천 얘기거든요. 특히 이제 눈에 관심을 갖는 부분이 아마 김경률 비대위원 어떻게 되느냐, 공천 받느냐. 비대위원 하느냐 뭐 이런 거 또 포함해서 공천하면서 눈에 띌 것 같긴 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설 연휴 이후에는 그만둘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대위원은. 그때부터 아마 예. 공천 1차 발표자, 낙천자 이렇게 발표될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담당자가 최고 마지막에 결정하는 게 비대위원회거든요. 예. 근데 본인도 공천 신청을 하는데 본인이 심사를 해? 셀프 공천? 이런 비판 받을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본인도 선거운동도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만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비대위원을 말씀드리고. 그만둘 것이다. 네, 어쩔 수 없이. 근데 지금도 비대위원 그만둔 거나 마찬가지죠. 입을 다물었잖아요. 네, 지금 안 어떤 나타나고. 활동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이 다른 얘기를 하지 않을 거면 왜 비대위원으로 모셨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그만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공천은 99% 받는다. 99% 왜냐면은 받는다. 예. 당 기여도 15점이거든요. 예. 공천 심사 반영하는데. 근데 거기에 그 심사 채점을 하고 점수를 반영하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재욱 원내대표예요. 투탑이. 네. 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손은 들어줬는데. 점수를 잘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럴 수밖에 아니요. 당 기여도 평가는 네. 제가 총선 기획단에서 했었는데 네. 그 두 사람이 아니라 그 복수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렇지만 공천은 받을 것 같아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그 어떻게 할 거예요? 김건희 여사 얘기한 거랑 이거는 기여도에서 빠져야 되는 거 그 아니야?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공천이 지금 앞으로 되면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손 들어줬던 사람도 공천 되느냐 부분하고 김경률 비대위원 포함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또 공천 어떤 그 흐름을 또 보면 뭔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는 김경률 비대위원은 공천을 받는다고 받을 봅니다. 것이다. 그러니까 뭐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서 평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위원장이 보여주신 정치적 제스처는 네. 김경률 회계사에게 공천을 주겠다는 걸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예. 저도 그 장면을 봤지만 저는
그렇지만은 이제 원래 당 대표라는 자리가 공천권을 사실은 원래는 그 전까지는 무지막지하게 흔들었던 자리지만 지금은 네. 많이 제어가 됐지만 여전히 본인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공천할 수 있는 여지는 원래 늘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당 안에 어떤 절차와 그 양해가 마련돼야 되겠지만은 당 대표가 선거 승리를 위해서 이 사람을 포진하는 거는 원래 정치적으로 주어지는 권한입니다. 그건 이재명 대표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한두 명, 뭐 세네 명 이 정도로 막 이것을 사천이다 이렇게까지 몰아가는 할 건 필요는 없다. 예, 그러면 사실 모든 당 대표가 다 사천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무리한 비판이다. 근데 뭐 윤희숙 의원도 사실상 네. 전략 공천 되는 분위기 아니냐라는 분위기에는 좀 그런 네. 느낌이에요. 그리고 예. 이제 그 김경률 비대위원도 마찬가지고 하니까 사실 이제 용액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행정관 출신들이 쭉 출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경선이라도 해야 될 텐데 경선이 뭐 제대로 되겠냐 이런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예. 96년도부터 당에 있었는데 네. 이회창 총재 시절을 빼놓고 그 이후에 당 대표 중에서 가장 공천 권한이 센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 기여도 같은 경우에 당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 참여하는데 그 전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얘기하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전 이렇게 읽혀요. 내가 봐서 이기는 공천 할 거야. 내가 봤어. 네, 그 시스템 공천보다는 네. 이렇게 좀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공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나쁘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당대표의 권한이 이번 공천에서 상당히 많이 반영될 거다. 것이다. 네. 자, 유승민 나쁘다고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개인적- 결과를 놓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개인적인 네. 의견이니까 네. 유승민 전 의원 얘기도 좀 해보면 잔류를 선택해서 총선에 뭔가 역할이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보도에 따르면 오산 출마 가능하다. 안민석 그 의원이 지금 있는 곳이거든요. 네. 어떻게 그거 가능성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어제 이 보도 직후에 예. 확인을 좀 했더니 모르긴 몰라도 오산은 안 갈 거다. 오산은 안 간다. 네, 그런 얘기가 좀 오산은 오산이다. 들리고 네. 있고 유승민 전 대표, 그렇지 오산은 오산이다. 예. 재밌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역시 박지훈. 죄송해요. 네. 그 유승민 대표 어떤 의중과 상관없이 당에서 언플하는 거 아니냐, 네. 언론 플레이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유승민 전 대표의 판단은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공천 신청하지 않겠다고 했고 전략 공천 오면 뭐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받을 수도 있다는 열려 있는 건데요. 어디든지 뭐 경기도지사 출마했었으니까 경기도의 어느 곳이라든가 아니면 뭐 경기도 전체를 뭐 책임지는 선대위원장을 맡긴다던가 아니면 뭐 소위 얘기해서 국민의힘에서 험지에 해당하는 곳에 해당하는데 뭐 선거운동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당이 어떤 요청이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아무런 요청이 없다. 뭐 그렇다면 그 유승민 대표하고 가까운 분들 여러 군데 출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분들 지원 유세하면서 백의종군 아하.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유승민 전 의원을 한동훈 위원장은 어떻게 활용을 할까요? 뭐 이미 좀 물밑에 얘기도 오가고 있을까요?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3 신당의 뭐 힘도 좀 빼는 효과도 예. 있을 것이고요. 또한 중도 쪽으로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래도 좀 바뀌었네. 윤석열 대통령 색채 많이 지웠네. 이런 평가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윤허가 필요할 것 같아요. 허락을 윤허? 맡아야 된다. 네. 왜냐하면은 지난번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유승민 후보를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거의 뭐 김은혜 후보가 자객으로 이렇게 경선 출마한 거 아니겠어요? 네. 전적으로 당에서 확 밀어줬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유승민 전 대표를. 예. 그러면은 그래 한동훈 비대위원장 내가 다른 건 다 이해하겠는데 유승민 전 대표만큼 내가 공천하는 건 내가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설득하고 이겨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할지 아니면 활용할지 그것도 지켜봐야 될 포인트다. 활용해야 되겠죠. 해야 된다. 해야죠. 아니 당을 안 나가겠다고 선언을 하고 벌써부터 전략 공천 이야기가 나오는 거면 해야 된다. 전 당에서도 어느 정도 그래도 소통은 있었다고 봅니다. 음흠. 특히 이제 유승민 의원의 말에 다들 집중하는 거잖아요. 공천 신청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불출마를 하겠다가 아니라 통상 불출마라는 말을 쓰는데 공천 신청 안 하겠다는 말은 굉장히 생소한 말이잖아요. 조금 다른 의미로 선거 때 못했던 말이죠. 유승민 전 의원이 정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아주 잘 아는 사람인데 그 말이 가지는 의미는 전략 공천이라고 저는 생각이 단수 들고 공천 우선 추천. 예, 네. 저는 그렇게 보고 근데 전략 공천이 유승민 의원이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의 당 지도부 나아가서는 한동훈 위원장이랑 소통이 있었다고 그렇죠.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저는 벌써부터 지역이 이렇게 부상하는 거는 어느 정도 얘기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네. 그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대표 측에서는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총선이 임박해 올수록 그 중도 표심을 잡아야 된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죠. 특히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그 분위기가 형성되면 그때 당에서 유승민 대표를 어디든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봉착해서 그것도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국민의힘이 유승민 전 대표를 중하게 쓰고 네. 어디 출마를 시킨다면 관심이 더 갈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네, 오히려 관심 가고 한번 기대해 볼까? 뭐라고 하지? 뭐 이렇게 주의를 끌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아주 이게 냉정하게 그러니까 선거를 뛰는 수도권의 선거를 뛰는 사람 지금 입장에서 뛰고 있으니까 유승민이 나오면 좋아 안 좋아할 때 저는 무조건 좋아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아그 정도입니까? 예, 예. 무조건 좋아 이렇게 대답할 수 있거든요. 태극기 부대들이 배신자 유승민을 불러가지고 지역에서 선거 운동을 하냐 막 이러면 어떡해요? 그 주장이 있는 거고 아. 후보 입장에서는 그래도 불러쓰라는 당연히 거죠? 불러 쓰는 게 맞다고 보는 불러쓰다. 거죠. 근데 네. 이번에 그 당 탈당하지 않으시면서 배신자 프레임도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저는 된 것 뭐 같아요. 그런 의도도 하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다시 4부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토크킹 4부 이어가겠습니다. 장윤선, 장성철, 김재섭 위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얘기를 3부에서 마지막에 했었는데 또 친박 3인방이라고 불렸던 네. 최경환 네. 또 김무성 네. 이분들 어떻게 출마를 하시네요 보니까. 출마는 이제 뭐 100% 예. 하시고요. 당에서 상당히 좀 곤란해하고 난감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른 분들 출마와는 좀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아하.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이분들이 될 수가 있구나. 두 분 다 그렇게 네, 라고 판단을 해서 최경환 총리는 뭐 대단하네요. 김무성 대표도 예. 지역 중영도에서는 상당히 뭐 경쟁력이 있으니까 네. 아마 무소속 출마해도 이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낙하산으로 떨어져 내려오면 김무성 전 대표 경쟁력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정밀하게 해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당선이 가능하네 그런 판단이 쓰면 이분들을 무소속 출마하게 내버려 두거나 컷오프 시키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 두 분들은 지금 지역에서 그냥 바닥을 기면서 가서 조기 축구에 가서 무릎 꿇고도 막 제사도 지내고 막 아니, 근데 여러 가지 그 활동하더라고요. 최경환 전 전 부총리는 예.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뭐 자원봉사자가 실수한 네. 거다 이러는데 국민의힘 로고를 갖다 쓴 거예요. 잘못 썼다고 하던데. 네, 예. 그래서 아마 상대 후보 쪽에서 신고한 것 같은데 무소속이죠 무소속. 지금. 네,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싶어요. 입당도 가능하지 않나요 지금이라도? 불가능하나요? 복당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받을 생각이 별로 없어 없으니까 보여요. 무소속만 가능한 상황이네요. 왜냐하면 저희가 당비 3개월을 납입을 해야 원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니, 물론 근데 최고위에서 뭐 결정하면 할 수는 있어요. 네, 우선 그러나 공천, 단수 공천 해버리면 되니까. 그러면 되긴 하는데 괜찮은데. 근데 그 탄핵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그렇죠. 그럼요. 있는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좀. 뭘 괴롭혀요. 그런 이게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됐죠. 박지원 전 대표랑 비슷한 것 같아요. 박지원 전 대표도 민주당 후보로 안 나가도 무소속으로 당선이 될 수가 있으니까 네. 민주당에서 이거 어떡하지 막 머리가 아프잖아요. 네. 이 세 분들이 다 그런 상황인 것 같다. 이 유영하 변호사 얘기도 좀 해보면 이 대통령 박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알려진 유영하 변호사가 출사표 던졌거든요. 어떻게 공천의 가능성이 어떻게 있을까요? 그분은 될 것 같은 될 것 같다. 달성, 대구 달성가 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벌써 몇 번 만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그래서 예. 아마도 유영하 변호사 한 명 정도는 얘기하지 않았겠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꼭 좀 공천 좀 줘라. 네. 이런 부탁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도 당에서 배려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들로부터 나옵니다. 그게 뭐 경선을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뭐 그게 아니고 경선이 안 안 될 되는 거예요. 거예요. 안 되고. 그냥 아마 전략 공천, 단수, 우선 단선. 공천 네. 뭐 이런 방식으로.
알겠습니다. 지켜보기로 하고요. 국민의힘 조금 더 얘기를 하면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지금 뭐 운동권에 얘기를 하면서 몇몇을 밀어주는 부분, 특히 윤희숙 전 의원도 좀 마찬가지고 김경일 비대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좀 전에 얘기도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민주당 아니요, 입장에서 국민의힘 안에 있는 경선하시는 다른 분들이 경선에 참가하는 분들. 그럼요. 그러나 이제 뭐 아직 공천 확정이 된 건 아니니까 예,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김경률 비대위원이나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지도도 좀 있으시고 나름의 평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본선 경쟁력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경선 과정에서 얼마큼 공정성을 담보하느냐가 한동훈 위원장에 남겨진 숙제죠. 그거는 근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와서 우리가 방송 중에 막 누가 유리할 것 같아요, 불리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얼마나 매끄럽게 공천을 하느냐 또 사심 있는 공천 아니냐 그런 비판을 받는 포인트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본인이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낙천자들 공천 못 받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러한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의 모양새를 띄워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뭐 내가 단기호도 평가에 내가 가가지고 내가 모든 점수를 줄 거야.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오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려요. 지금 저는 이제 그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운동권 심판론 그러니까 이게 검찰 정권에 대한 심판론, 정권 심판론에 맞서서 운동권 심판론 뭐 이제 이렇게 계속 들고 나오는 거잖아요. 프레임을. 근데 저는 제가 그래서 민주당 그 수도권 국회의원들한테 몇 분 전화를 돌려봤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이 운동권 심판론이 실제로 먹혀서 선거에 좀 어려움이나 곤란함이 있냐. 아무도 전혀 그런 건 없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민생이 너무 안 좋아서 다들 가면 경제 문제 어떻게 할 건지 민생 좀 해결해 달라. 당장 이자가 너무 높아서 월세 내는 것도 힘들고 뭐 이런 물가 문제 이런 등등을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원가가 너무 세서 뭐 이게 장사가 또 너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운동권 프레임을 들고 나오는 것은 일종의 어떤 그 이제 모욕. 그러니까 어쨌든 조선일보식 문법인 거죠. 특정한 어떤 문제를 하나 딱 끄집어내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타격을 하는 방식의 문제제기인 것인데 저는 이게 굉장히 낡은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운동권, 뭐 빨갱이, 뭐 색깔론 이런 주사파, 뭐 공산 전체주의 뭐 이런 식의 류로 선거를 치르려고 한다면 저는 이 자체로 퇴행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별로 공감할 만한 이슈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제기되는 이슈들 경제 현안이라든가 민생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선거를 하고 그래서 어떤 걸 할 건데 그러니까 대안의 담론을 가지고 선거를 이끌어 가야지 자꾸 운동권 심판 얘기하는 것은 너무 구태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학생운동 한 것은 사실이고 그 시절에 사실 학생운동을 하지 않았지만 주변에 있던 사람들 되게 미안해 했었던 거고 그 결과로 어쨌든 우리가 민주주의 진전을 이룬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30년 직업정치인으로 살았는데 30년 직업정치 인생에서 어떤 성과가 있냐. 저는 그걸 가지고 묻고 따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너 운동권 출신이잖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지금. 우리 도봉갑에 출사표 던진 우리 김재섭 위원장도 전 위원장이죠. 위원장도 지금 운동권 청산 기치 내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효과가 좀 바람이 좀 붑니까?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게 맞아요. 실제로 이제 민생 문제를 여부당에서 제대로 건들지 않는 이상 저는 이건 이제 정치적인 구호인 것이고 이제 손에 닿는 정책들을 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 기자님께서 이제 낡은 프레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낡은 프레임이 여전히 나와야 되는 것도 우울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86 운동권들이 여전히 우리 정치의 기득권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그들이 정치의 기득권이 되면서 민주당과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또 국민의힘과 뭔가 적대적 공생관계를 하면서 이들이 끊임없이 자기 기득권들을 지켜왔어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일찍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기득권이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뤄지고 민주당 내에서 젊은 세대도 계속 못 등장하고 민주당이야말로 젊은 정치인들 지금 다 숨막혀서 자리도 못 정하고 이런 일도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야말로 이분들이 좀 밀어지고 밀어나고 조금 더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가야 민생도 챙기고 정치도 바뀌고 한다는 그 생각은 확실히 갖고 계시는 건 맞죠. 그러나 그게 이제 충분하지 않다는 것뿐이지. 우상호 빠졌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한 명 빠졌잖아요. 한 명. 거의 민주당의 거의 주류 완전 주류인데 한 명 빠지신 거잖아요. 많이 불출마 많이 했는데. 민주당 얘기 좀 해보면 민주당은 지금 이현주 전 의원 복당 문제로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명 친문 갈등까지 가고 있는데 어떻게 장 기자님 복당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네. 복당하면 바로 하면 되는데 너무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이게 이제 뉴스가 처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걸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단독 보도를 통해서 쭉 이슈화가 됐고 그래서 이제 이현주 전 의원이 그 뭐 민주당이 요구하면 본인이 복당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 홍익표 원내대표가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그 발언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게 아니라 이현주 전 의원이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누구를 통해서 본인이 복당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혔고 그래서 그렇다면 그 대표가 전화 한 통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복당하면 좋겠다라고 전화 한 통 한 것뿐이고 실제로 뭐 공천을 약속했다거나 뭐 이런 등등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이제 오늘 아침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표가 복당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홍익표 원내대표에 따르면 그게 아니고 이현주 의원이 먼저 본인이 복당할 의사를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건데 민주당 안에서는 이제 소위 그동안 이현주 전 의원이 이제 친문 패권 청산 그거 하면서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주장을 했고 그것에 대한 상처가 여전히 있는 가운데 이현주 전 의원이 뭐 사과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들어오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일단 들어온다 하더라도 불출마를 통해서 선당후사 해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현주 전 의원은 나 같은 전사가 불출마하면 안 되고 반윤 전선에서 뭐라도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민주당의 주류의 판단과 그러니까 주류라기보다는 뭐 민주당 친문의 세력들의 판단과 지도부 일원의 생각과 또 이현주 전 의원의 판단이 다 다르네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 상황이면 이현주 전 의원이 복당하기 쉽지 않죠. 뭐 그건 지켜보기로 하고요. 민주당 얘기 좀 더 하면 지금 이번 주부터 현역평가 하위 20% 의원들한테 통보도 간다 그러고 이재명 대표도 경선한다 이런 보도도 동시에 나왔습니다. 우리 소장님 뭐 예측 잘 하시니까요. 추가 탈당 가능성 있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뭐 낙천을 받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공천을 못 받는 분들 중에서 그래도 한 20-30% 정도는 현역 의원의 경우에 그래도 억울할 거 아니에요. 뭐 억울한 다 공천 못 받으면 다 억울하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래도 정치적인 생명력을 계속 갖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재산신당으로 옮겨갈 것 같아요. 그래서 다는 아닐 거고 한 몇 분은 나는 불출마 당을 위해서 선당후사 할게요. 그리고 몇 분은 그냥 받아들이고 한 3분의 1 정도는 재3신당으로 가서 출마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여권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공천을 하고 뭐 개혁을 좀 하려고 하고 뭔가를 좀 바꿔 나가려는 그런 이미지가 계속 나오는데 민주당은 아무 모습이 안 보여요.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의 이번 선거 되게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민주당이 이기겠다라는 생각도 안 들어요. 같이 안 된다. 끝까지 좀 상황을 봐야 되겠다. 여야 간의 정치 고수들이 공천도 어떻게 하고 선거구도 어떻게 짜가고 이런 것들을 끝까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민주당이 이 상태로 침대 축구하면은 총선 뭐 전망이 그렇게 썩 유리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말씀도 밝지는 않을 것이다. 자,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이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 그리고 또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정치를 이끌어 갈 것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고요. 민주당 안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아니 이현주 전 의원은 복당을 하고 김종민, 이원욱
그다음에 조홍천 셋은 나가게 된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당 깨진다. 네, 그러니까 말이 되냐. 이분들은 나가게 하고 이현주 전 의원은 받는다고 하면 이 시그널을 소위 친문들이 어떻게 그러면 진짜 당 깨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현주 전 의원의 복당 문제는 이제 마무리가 이렇게 될 것 같고 큰 틀에서 이제 민주당은 계속 얘기하는 게 명문 정당. 네. 그러니까 문재인과 이재명의 정당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정통성을.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그 경선에서 뭐 소위 친문계가 많이 탈락하게 될 거야. 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지 않을 예,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또 나갈 그리고 사람이 적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더 적고 네. 그래서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추가 탈당은 없을 거다. 그런 구도를 만들지 않을 거다. 네, 그런 얘기하고 제3지대로 사람들이 많이 쏠려나가게 그렇게 판을 짜지 않는다. 누가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합니다. 뭐 마지막으로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가 뭐 선거제 관련 입장을 좀 내놓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주류의 의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하여튼 많은 분들이 민주당 내에서도 병리평으로 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차라리 우리가 의미 있는 패배가 낫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정면으로 이재명 대표가 거슬러서 패배는 안 된다. 무조건 이기겠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의석수 많이 차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확고하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토크킹 장윤선, 김재섭, 장성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